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비도 오는데 먼 걸음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씩씩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는 예전처럼 저축만 해서는 살아남기 어렵고 투자를 해서 남들보다 뒤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앞서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제가 리뷰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NPL 취급 방법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거나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들으면 아는데, 야, 진짜 이게 뭐야? 뭘 해야 돼? 노력해야죠. 공부하고 학습을 해야죠. 어떻게 학습하면 되는데 유튜브 보시라니까 보다 말아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한번 해봐야겠구나 해서 이번에 굿프렌드의 유명하신 교수님하고 저하고 콜라보를 해서 이번에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 NPL 취급 방법서입니다. 저자는 임준선이고요. 여기 함성재 대표님은 굿프렌드 NPL 특급 강사입니다. 나머지 저희 직원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번에 책을 5월 10일 내외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서는 시중에 없는 방법서입니다. 보시면은 1편은 이론이고요. 2편은 실전 사례로 해서 제가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방법서에 있기 때문에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보시면 좋고, 저희가 이제 다음 달부터 회사 내부에서, 저희 회사가 15층에 있고 19층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9층에서 회의실이 있는데 무료 세미나를 매주 화요일마다 할 겁니다. 그때 NPL 취급 방법서가 들어올 때 그 책이 있어야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NPL 및 GPL을 할 겁니다. NPL은 부실채권이죠. 근데 부실채권이 돈을 떼이는 채권은 아니거든요. 대출의 역할을 못하고 있을 뿐이죠. 잠깐 이자를 못 받지 나중엔 다 받습니다. 부실채권이지 이자를 못 받는 채권이 아닙니다. 저 당구 좋아하는데요, 가락에서 만나죠. 잠깐 날다마 이기고 지고 뭐 중요합니까? 가락에서 뭐 끝나는 거죠, 한 방에. 뽀르기든 진짜든. NPL은 이자를 다 회수할 수도 있고 이자를 다 회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쌓은 실력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NPL 다 얘기합니다. 끝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요즘 맛집들 가면은 다 줄 서 있잖아요. 망한 데 망하고. 어느 시장이든 능력자만 살아남는 시장입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고금리일 때 NPL을 준비하면은 내년에는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 생각합니다. 남들과 달리 생각해야죠. 투자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웃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방법서도 읽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도 읽어보고 다 공부해봐야죠. 그래서 이번에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이제 GP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저당권은 대부분 우리가 아파트 살 때 1순위로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 한 지역 따라 다르지만 작게는 40%에서 많게는 80%, 70%죠 지금은. 대출을 받습니다. 그 아파트가 10억짜리다.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한 4억 정도 받고 40%요. 그리고 이제 최초라든지 지방은 한 70%면 한 7억 정도 대출을 받겠죠. 그러면 나머지 에코티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고요. NPL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NPL 돈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NPL도 10억짜리 산다. 그러면은 노멀하게 80% 대출이 나옵니다. 이제 뒤에서 나올 건데요. JB 우리캐피탈, 저축은행 다 취급합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는 근저당 심을 때 은행이 내가 은행이죠. 10억짜리 아파트니까 4억이 나가든 6억이 나가든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대출의 첫째도 둘째도 회수입니다. 대출은. 대출을 나갈 때 떼일 것인가 안 떼일 것인가,
그게 이제 뭐 LTV, DSR 여러 가지 등등 평가하는 방법이겠죠. NPL도 마찬가지입니다. NPL도 대출을 할 때 이 NPL 대출금이 떼일 것인가 안 떼일 것인가 판단하는데 그 판단을 1금융이 하지 않고 2금융만 합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은 NPL,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안 합니다. 그럼 2금융이 합니다. 2금융은 저축은행, 캐피탈, 뭐 신협 뭐 이런 데서 합니다. 대신 금리는 높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보다 많게는 3, 4%, 적게는 1, 2% 높습니다. 그래도 내 돈 에쿼티 줄이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아파트 대출을 나갈 때 근저당을 심겠다고 표현하겠습니다. NPL 질권대출을 나갈 때는 근저당권부 질권이라 해가지고 근저당권을 질로 잡고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합니다. 또 뒤에 등기부등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권대출이야말로 GPL입니다. 여러분, 나는 잠을 자도 돈은 일식해야죠. 대부분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질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뒷단에 보면은 한 4번 정도 나올 건데요. 근저당권하고 질권만 알아가셔도 오늘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보시죠. 제가 이름이 임준선입니다. 제가 이 부산의 현대아파트를 담보로 제가 8천만 원이 대출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보통 은행은 뭐 지금은 110%, 120% 설정하지만 근저당권 심을 때 대부업체들은 150% 설정합니다. 그러면 8천만 원에 150%니까 1억 2천이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8천만 원 나가면은 저는 이제 여기다가 질권대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림신협에서 6천만 원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제 원금이 8천만 원이고 88에 64, 80% 정도 질권대출 받은 거죠. 그럼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건 20%겠죠. 에코티 20%. 모든 질권은 룰 자체가 80% 정도 내외입니다. 거기에 의사, 변호사, 약사, 이 사자 들어간 사람들은 90% 나옵니다. 저는 사자가 없어가지고 80%만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7,200이 되어 있고, 그럼 저는 근저당권자죠. 임준선은 근저당권자. 그러면은 질권자는 근저당권부 채권 질권 설정 이 19번. 그래서 근저당권부 근저당권을 질로 설정했다. 이 뜻으로 해서 도림신협에서 6천만 원 대출을 받은 겁니다. 이게 질권이고 이게 GPL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보시면 제가 질권을 받고 저번 달 23년 3월 30일 날 제가 다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도림신협이 말소가 된 겁니다. 제가 얼마 상환했죠? 6천만 원 상환했죠. 제가 상환하게 된 계기는 딱 하나입니다. 뉴스를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업체들의 뒤에서 이금융권들이 쩐쭈 노릇을 한다 해가지고 현재 이금융권에서 대부업체들 대출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출 받은 게 아니라 연장을 안 해주더라고요. 연장을 안 해줘서 저번 달도 6천만 원 갚고 이번 달도 7,700을 갚았고 뭐 전 이제 대부분 질권대출을 갚았는데, 여러분 이 도림신협이 질권 설정하고 6천만 원 나갔죠. 요거를 그대로 내가 질권 설정하고 6천만 원 나가는 게 GPL입니다. 여기까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융권이 하는 직거래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GPL입니다. NPL도 할 수 있고 GPL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권 설정 이거 한번 알아보시면은 대단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물권 행위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혹시 공중사무실 가보신 분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예. 공중사무실 가면은 공증과 인증이 있죠. 똑같습니다. 공증은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1억이든 10억이든 금액에 비례해서 비용을 냅니다. 이게 근저당입니다. 근데 인증이 있습니다. 인증은 내가 받을 돈이 10억이든 1억이든 100만 원이든 건당 받습니다. 그게 인증입니다. 근저당권은 공증비용 같이 금액에 따라서 내야 되는 거고요.
질권은 정액제여서 건건이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권은 근저당권에 비해서 매우 합리적인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질권은 3가지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떤 메리트가 있느냐? 첫째로는 물적 담보. 물적 담보가 뭐죠? 대부분 아파트거든요. 아파트 후순위에 있는 근저당을 담보로 잡습니다. 이게 물적 담보죠. 두 번째, 인적 담보. 인적 담보는 뭐냐? 근저당권자의 채무자는 아파트 소유자지만 질권자의 채무자는 누구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죠. 근저당권자의 채무자는 아파트 소유자예요. 그러면 질권자의 채무자는 누굴까요? 우리 대강 파이낸스 팀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저당권자는 대법자겠죠. 대법자가 돈이 많을까요? 아파트 소유자가 돈이 많을까요? 누가 말씀하셨죠? 저기 성폭관한 뜻이죠. 네, 자본가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대법자처럼 돈 많은 사람 못 봤어요. 아파트가 아리팍이던 뭐 체리투스던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등기부가 많고 하겠죠. 현금 캐시 많은 건 대법자 못 이겨요. 물적 담보는 아파트의 근저당이 물적 담보고 인적 담보는 대부업체 연대 보증이에요. 그러면 인적 담보 있고 물적 담보 있죠. 끝으로는 뭐냐? 모든 투자는 회수가 목적입니다. 회수를 우리 영어로 엑시트라고 합니다. 엑시트를 할 때 근저당권자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경매를 신청할 때 법무사가 그럽니다. 이 질권 달려있네요. 질권자 동의서 받아보세요. 근데 대부분 질권자 동의 안 해줍니다. 왜? 다 갚어. 대법자한테. 근저당권자 똑같은 말이죠. 근저당권자한테 원리금 다 상환 안 하면 나 경매 동의 안 해. 그래서 대부분이 그때 다 빼줍니다. 그래서 질권자는 3가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물적 담보, 인적 담보, 경매 신청할 때 동의서. 대부분은 경매 신청할 때 동의서로 다 원리금을 다 빼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있죠, 은행이요. 그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보다 더 안전한 게 질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사건입니다. 경매가 있고요, 회생 절차가 있고요, 파산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동화회사에 근무할 때 가장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했던 사건을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유료 특강이니까 제가 조금 어렵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게 있구나. 진짜로 이거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기회라든가 실력이라든가 다 이거 노력을 해야 되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어렵기 때문에 2-3번 똑같은 얘기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뒤에 보면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첫째로는 타깃 프라이스, 타깃 타이밍. 이거 뭐냐면은 유동화회사에서는 투자를 할 때 타깃이 있습니다. 이건 얼마 회수할 거야. 그게 이제 프라이스고요. 언제 회수할 거야. 이게 타이밍이에요. 이거 가지고 뭐 AMP, ARP, ADP 뭐 여러 가지 플랜을 세우는데요. 일단 타깃이 명확합니다. 타깃이 명확해야 의사결정이 빠릅니다. 그래서 유동화회사들이 채권을 즉각 매각하는 게 타깃보다 넘으면 바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 오너들은 회사의 자금이 어려워지면 자기 집이든 뭐든 다 담보 제공합니다. 그래가지고 회사 오너의 단독주택 처분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레미콘은 골재랑 시멘트랑 이렇게 믹스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채석장이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채석장 처분 사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농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건데 이 채석장하고, 그러니까 공장이죠. 쉽게 말해서 공장하고 농지하고 일괄로 매각하는 게 유리한지 분리해서 매각하는 게 유리할지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분명히 답은 있습니다. 내가 팔 물건이 공장하고 농지가 있는데 1번 공장하고 농지를 같이 파는 게 좋다. 2번 아니다. 공장 따로 농지 따로 파는 게 좋다. 한번 맞춰보시죠. 다 생각이 다르시네요. 같이 파는 게 좋을까요?
따로따로? 답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경매 신청 채권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일괄로 매각하면 좋다고 하는 사람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농지는 여기 경매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농지는 낙찰자가 제한적입니다. 농지는 낙찰자 또는 농업회사 법인만 낙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제한적이어서 여러 명을 상대로 프로모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럼 반대로 공장하고 농지하고 분리매각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알박기가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공장 보면요 진입로 다 농지예요. 대부분은 농지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 뒤에 공장은 법인이 소유를 합니다. 그래서 경매 사건 같은 경우 잘 보시면은 농지랑 공장이랑 일괄 매각하는 것도 있고 분리 매각하는 것도 있는데 꼭 분리 매각을 하면 알박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알박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장 진입로 농지를 많이 매수하시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곰 레미콘, 이거 되게 유명합니다. 대구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는데요. 우리가 아까 에시트를 얘기할 때 경매 절차를 통해서 회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회생하고 개인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법인도 똑같습니다. 법인도 기업회생, 기업 파산합니다. 참, 기업회생하고 법정 관리는 같은 용어입니다. 개인도 회생하고 법인도 회생하고 개인도 파산하고 법인도 파산하고 여기에 파산할 때 파산 관제인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청산할 게 있으면 파산 관제인이 붙고 청산할 게 없으면 파산 관제인이 붙질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저당권자는 별채권이죠. 별채권은 뭐죠? 파산 재단과 별개로 내가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별채권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아까 질권 얘기했죠. 질권도 별채권이 있습니다. 근저당권도 별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릴 건데 저는 유동화 회사에서 임의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감정가가 150억입니다. 여러분 150억은 뭐 그냥 요즘 뭐 압구정 아파트가 2개면 150억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는 150억 큰 돈이었는데 제가 유동화 회사에 있을 때는 주로 고가에 낙찰하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레미콘 회사 전국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보니까 한 300개 좀 안 되더라고요. 한 200개였나? 그래가지고 다 DM 발송하고 전화해가지고 뭐 불지피권법입니다. 동종업계 레미콘 회사들은 동종업계를 먹으면은 그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쪽에 프로모션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임의 매각, 경매 절차를 통하지 않고 파산 관제인과 우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걸 임의 매각이라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재판부의 허가를 득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 보면은 특이하게 있습니다. 이 계약은 재판부의 허가를 득하는 걸 전제로 한다. 이게 임의 매각입니다. 그래서 임의 매각 많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모션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타겟 나타난 게 누구냐? 볼보 상용차 아시죠? 다들. 그 볼보 상용차에서 그 대구 경북 총괄 정비소를 만든다 해가지고 볼보 상용차 그 총판 사업 본부장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임의 매각 하자. 그래서 얼마면 되겠냐? 그래서 저는 월급쟁이니까 또 그럴 때 월급쟁이죠. 나는 월급쟁이니까 매수양서 보내주세요. 모든 유동화사는 다 그럽니다. 가격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매수양서 보내주세요. 근데 반대로 얘기할 때는 약간 업해가지고 그냥 불러주겠죠. 대부분은 매수양서 받습니다. 왜? 내가 결정할 수 없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일단 매수양서 받습니다. 내가 먼저 가격을 제안하면 지는 거예요. 협상에서. 늘 가격은 상대방이 제안하고 우리는 검토해서 부결을 내든지 가결을 내든지 그게 우월적 지위를 선점할 방법이겠죠. 먼저 가격 제안하면 껌팔이죠. 아닌가요? 그래서 대부분은 매수양서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땅이 크면은 꼭 붙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상품권 나갈 건데요. 아마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땅이 크면은 꼭 그 부동산 관련된 어떤 사람이 또
매수계약서 제출합니다. 누굴까요? 땅이 커요, 되게. 그럼 거기다가 땅을 활용해 보려고 첫째로는 볼복코리아 그 정비사업소 경북 총판을 진단한 사람이 1번이고 2번은 누가 저한테 매수계약서를 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비슷합니다. 건설사 비슷합니다. 네, 맞습니다. 상품권 드리세요. 시행사가 두 번째 붙었습니다. 일주일 있다가. 여기다가 오피스텔 짓겠다고. 뻔하잖아요. 땅이 크면은. 근데 시행사는 금액을 높게 제시하는데 제가 잔고증명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잔고증명서를 제출을 못하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그럼 일단은 매수계약서 내봐라. 그래갖고 매수계약서 내가지고 제가 그 법인 등기 등을 떼보니까 자본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 드랍 시켰죠. 세 번째 누구였느냐? 동종회사인 보광산업에서 또 매수계약서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감정가가 150억인데 아직 경매 절차 진행이 안 됐어요. 근데 내가 판사예요. 내가 담당 판사인데 감정가가 150억인데 이거를 160억에 팔겠다고 이미매가 허가를 신청하면은 내가 판사람 도장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감정가가 150억인데 160억이나 165억에 팔겠다고. 높게 팔리면 다 좋잖아요. 채무자도 좋고 채권자도 좋고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높게 팔리면. 그럼 재판부에서 도장을 찍을까 안 찍을까요? 왜 어려울 것 같아요? 재판부는 찍습니다. 단 동의 여부도 물어봅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감정가보다 이상이면은 도장을 찍습니다. 왜? 그게 더 용이하니까. 재판부가 하는 용어 중에 워딩이 있습니다. 공적, 사적 이익에 부합함으로. 늘 재판부는 공적, 사적 이익에 부합하면은 허가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150억이면은 150억 이상만 되면은 이민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야, 이거 부채질 했는데 3명이 경합된 거죠. 그래갖고 막 전화 오는 거예요. 빨리 이민매가 하자고. 그래갖고 제가 윗선하고 얘기를 했죠. 사실 내가 프로모션 너무 과하게 해서 지금 3명이 경합됐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역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고하시죠. 공개 매각 해보자고. 씩씩하고 돈 많은 사람이 이기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감정가 150억짜리를 165억에 적지 않고 공개 매각 경매로 제가 팔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뒷단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경매를 이제 진행하니까 입찰기를 한 일주일 전에 보광산업의 재무이사님이 저한테 오셨습니다. 대구에서 여의도까지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거 얼마나 낙찰되겠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모르죠. 누가 알아요? 어떻게 낙찰될지. 근데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그래서 3명 이상은 들어올 겁니다. 이래 차인데요? 아니 보세요. 아니 이래 차인데요? 한 번도 유찰 안 되는데요? 아니 보세요. 나는 얘기 안 했죠. 그 대신 난 알잖아요. 3명 이상 들어온다는 걸. 그랬더니 그 재무이사가 저한테 그런 겁니다. 지금도 명함이 있는데 그때 과장이었는데 과장님 저희 그 박 대표님이 또 뒤에 나올 건데요. 박 대표님이 돈은 더 벌어도 되는데 돈으로 치지 말라고 했다고. 얼마를 써야 되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은 더 벌어도 되니까 돈으로 치지 말라고. 그것도 재무이사 시켜가지고 여의도로 보낸 거죠. 그 재무이사 힘들겠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돈은 더 벌면 되는데 돈으로 치지 말라는 말이요? 많이 쓰라는 얘기죠. 벌면 되니까. 그런가? 그럼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재무이사가요? 멋있지 않습니까? 마인드가? 한편으로 싼 일도 하고요. 멋있는 것 같아요. 돈은 더 벌면 되니까 돈을 지지 말으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3명이 딱 경합했는데 보광산업이 217억, 감정가 150억인데 217억 적어서 1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217억 가지고 공장을 인수한 다음에 그 인수한 해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300만 줄에서 6천 원, 7천 원이니까 한 180억에서 한 210억 정도 상장 차익을 얻었고요. 그 돈으로 대출 180억 받은 거 일부 정리했고 했는데 그게 맨 뒷단에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 부연 설명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2번, 3번 들어야지 이해가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지금 사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도 그 박 대표님처럼 돈으로 지진 않으려고요. 근데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고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돈이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돈이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돈 없이 그래도 어떤 시드머니 아니면은 뭐 투자금 여러 가지를 맹글어낼 수 있는 거는 NPL이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NPL의 방식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하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잃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잃고 따는 거는 자기 실력이고 능력이고요. 일단은 방법은 다수가 아닌 소수는 맞습니다. NPL 투자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한번 유동화회사에서 어떻게 재밌게 NPL을 풀었는지 이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매입할 때 언더라이팅 평가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모든 걸 매입할 때 타겟이 있어요. 타겟. 제가 쉬운 걸로 하나만 볼게요. 이 대원개발 리미아 보면은 배당일은 6월 30일로 타겟 타이밍을 잡은 거고요. 예상 회수가는 13억 6,100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겟은 13억 6,100이에요. 그 우리가 수익률을 연 10%냐 12%냐 15%냐 해서 이제 금액이 좀 달라지는데 일단 타겟은 13억 6,100입니다. 이걸 제가 얼마 팔았냐? 16억 7천에 팔았습니다. 이게 NPL이에요. 근데 이 16억 7천에 산 NPL 업자는 또 팔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득 봤습니다. 아파트도 사고팔고 하지만 NPL도 사고팔고 두세 번 합니다. 이거를 리세일이라고 합니다. 다시 판다. 리세일. 이거 보시죠. 우리 그 곰네미콘 그 대표 회장님, 저는 박 회장님이라고 그랬는데 이 박 회장님도 주택이 있는데 우리가 평가한 건 1월 31일 날 6억 1천에 배당 회수할 거다. 이거 제가 8억 1천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갭이 2억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이 8억 1천에 팔았는데 낙찰이 9억 4천에 낙찰이 됐고 그 9억 4천에 낙찰받은 사람은 두 필지인데요. 한 필지는 근생시설 1층은 상가 놓고 위층 2, 3, 4층은 주택 놓고 또 한 개 동을 지어가지고는 원룸 거기 이제 경북대학교 근처거든요. 뒤에 나올 건데 원룸 져가지고 막대한 또 차익을 얻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곰네미코 제가 방금 말씀드린 3명이 경합해서 감정가 150억일 때 217억 낙찰받은 곰네미콘이 평가가 얼마였냐? 110억. 그러면 거의 뭐 217억이니까 지금 100억 차이 난 거죠. 이게 NPL이에요. 답이 없어요. 평가한 게 119억인데 낙찰이 217억 됐잖아요. 100억 차이 나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 제가 이거 가공한 거 아닙니다. 이게 NPL이에요. 극소수만이 하는 플레이어들만 하는 NPL. 그럼 이게 언더라이팅이 잘못된 건가요? 둘 중에 하나겠죠. 언더라이팅이 잘못된 거죠. 그럼 이거를 뭐 119억이 아니라 뭐 한 150억 평가했어야 됐지만 감정 평가사상은 150억이 맞잖아요. 여러분 공장이 150억인데 110억 평가한 게 잘못된 건가요? 보통 한두 번 유찰 되잖아요. 공장도. 감정가가 150억인데. 이거는 프로모션을 잘한 거죠. 그리고 고가 낙찰. 3명이 경합하게 만든 게 접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배당표 나오는데요. 후순위 권리자가 다 이득을 가져간 겁니다. 돈이 흘러 넘쳐서 파산 관쟁까지 돈이 흘러 넘쳤습니다. 워낙에 업사이드로 팔렸으니까요. 낙찰가는 다 배당 절차를 통해서 가져갑니다. 남으면 소유자한테 돌려줍니다. 문제는 저가 낙찰이 문제지 고가 낙찰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NPL이에요. 예측할 수 없고 정답이 없어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곰네미콘 대표 박 회장님 자택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우리는 감정가를 믿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감정가 개무시한다고. 감정평가사 장난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그러는데, 일단은 감정평가사 똑똑하고 존중해야 되고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보시면은 토지 138평, 건물 127평.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두 필지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근생시설하고 원룸 졌다고. 1417-6, 이게 6이죠. 그리고 1417-28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경북대학교 앞이어서 원룸을 졌고, 여기다가는 1층에 근생시설 놓고 위에다가 또 원룸 넣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세 사기가 많다 보니까 월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월세가 꽉 차가지고 지금 뭐 다들 전세에 안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얼마 팔았었죠? 8억 1천에 팔았죠? 8억 1천. 우리가 언더라이팅 할 때는 6억 1천. 저는 벌써 2억이라는 이득을 봤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목표는 6억 1천이고 제가 파는 건 8억 1천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감정가가 9억 1,100. 여러분, 주택인데 9억 1,100인 낙찰이 얼마 될까요? 이거 맞추시면 상품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권은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다 되는 SPC 상품권입니다. 7억? 조금만 더 쓰시죠. 7억 5천. 7억 2천. 자, 못 맞췄으니까 보겠습니다. 9억 5,600. 몇 명 들었죠? 28명. 이게 맞나요? 여러분, 주택이요. 감정가가 9억일 때 9억 5,600이 되나요? 이상하죠?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 공장도 150억인데 217억 낙찰되고, 주택도 감정가가 9억 천인데 9억 5,600, 그러면 104% 나오네요. 더 웃긴 건요, 차순위 신고 아시죠? 차순위 신고자가 2등이 차순위 신고했어요. 얼마나 떨어진 거죠? 2,900원 떨어졌네요. 3천만 원 차이 안 되네요. 여러분, 차순위 신고하는 물건은 진짜 차순위자들 2등은요, 억울해서 한 거예요. 보통의 차순위 신고를 할 때는 억울해서 2등이 1등이 대급을 안 내면은 내가 대신 낼게요. 일단 신고를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등 한 사람한테 가서 돈 주고 잔금 납부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가 낙찰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차순위 신고예요. 억울하니까. 패자 부활절 같은, 패자 부활절 뭐 그런 건데, 2등하고 간소하게 차이 나는 사람은 1등한테 가서 잔금 나지 마. 내 1억 줄게, 2억 줄게 해놓고, 저 예전에 한두 번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돈 받고 좀 빠졌지만 2등이 내는 거예요. 이것도 높게 낙찰됐죠, 예상보다요. 그렇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근저당권 보면 이제 대구은행이고요, 당초은행이, 그리고 여신관리부, 기업개선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의 은행들은 경매를 하는 데는 보통 뭐 관리부, 여신관리부 그런 용어로 해서 거기서 경매를 관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회생 사건이 있습니다. 회생 사건은 기업개선부 아니면 회생부 그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신관리부, 기업개선부. 그래서 기업개선부는 기업을 개선하니까 기업회생을 말하는 거고, 여신관리부는 경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부서가 어딘지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5년 12월 8일에 이제 잔금을 치렀으니까 여기 정 대표님이 낙찰 받았죠. 이게 주택입니다. 이게 큰 회사 회장님 집같이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직접 찍은 거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큰 두 필지 중에 A 필지, 이게 B 필지 있는 거죠. 제가 찍은 거고, 보시면은 이게 A 필지, B 필지. 그냥 그렇죠. 이거는 이제 비포 사진이고요. 이제 애프터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변했는지요. 이건 이제 원룸 A 필지, 그리고 이거는 B 필지. 저 로드뷰로 찍었습니다. 저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주택을 부시고 한 개 필지에다 원룸으로 쫙 올리고 또 하나 필지는 근생주택으로 해서 쫙 올려고 두 동을 지었더라고요. 참 너무 틀리죠. 전과 후가. 그래서 아까 낙찰받은 정 대표님은 팔았습니다. 등기부 등본 나오는데 다들 재주가 좋습니다. 사람은 재주껏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이건 이제 경북대학교 아시는 분, 경북대학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쪽이 이제 원룸, 뭐 투룸 많고요. 이쪽도 이제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 들은 얘기입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이쪽하고 이쪽이 많다고 하는데 있고 여기가 이제 제가 아는 거는 이제 여기 동대구역하고 여기 동대구 터미널 그리고 법원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일단은 대학교 근처니까 아무래도 원룸 수요가 많겠죠. 여러분 이런 등기부 등본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보실 때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도 이런 등기부 등본은 공장 같은 경우 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개인이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들면은 나는 회생, 기업 회생, 그러니까 제 개인 회생도 할 수 있고 신용 회복도 할 수 있고 파산도 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공장은 그냥 도망가지 않고 대부분의 돌아가는 멀쩡한 공장들은 기업 회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기업 회생하면 등기부 등본이 야이 컨디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 회생하고 있구나. 이거 기업 회생 되게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경매하시는 분들이 기업 회생 몰라가지고 나중에 낭패를 많이 봐요. 그 낭패 보는 거 뒤에 또 나올 건데요. 내가 한길 채권 매칭, 그러니까 내가 채권 채무가 있어요. 채권 채무를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첫째, 파산, 면책, 결정하면은 지참 채무가 자연 채무로 바뀌어가지고 종결이 돼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지참 채무가 자연 채무로 바뀐다는 말은 뭐냐? 지참 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 주소지 가가지고 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상환해야 돼. 지참 채무야 이게. 근데 자연 채무는 내가 막 파산 면책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가서 돈 변제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갚아도 된대. 갖고 돈 돌려줘. 너 부당이득이잖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 채무예요. 지참 채무와 자연 채무의 차이예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선의적으로 줬어. 면책 결정 받았지만 은행 돈을 떼먹어도 내가 네 돈은 못 떼먹겠다 해가지고 돈을 변제했어요. 1억을. 근데 알고 보니까 안 줘도 된대. 갖고 다시 1억을 돌려달라고 이 빠꾸가 안 돼요. 빠꾸가. 노빠꾸야. 채무가 지참 채무에서 자연 채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적으로 면책을 받는 거는 면피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회생 절차 인가. 인가된 회생 결정에 의해서 채권 채무가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회생 절차가 인가 났다 하면은 가압류, 근저당 금액이 싹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가압류 싹 지울 수 있고 다 권리 변동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등기부 등본은 경매 사건 우리 경매 같은 거 볼 때 등기부 등본 보시면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 조심하게 좀 유의하셔 보셔야 돼요. 제가 그걸 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스터디 모드입니다. 스터디 모드. 자,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보존 처분. 이건 뭐죠? 채무자 회사예요. 채무자 회사가 회생 신청을 하면은 보존 처분을 해요. 그럼 너 꼼짝 마, 가만히 있어. 등기부 등본 찍어버려요. 그러면은 양도 또는 뭐 근저당 설정 이런 거 안 돼요. 픽스를 해놔야 되니까. 그래야 권리 변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너 꼼짝 마 하고 락 걸어놓는 거예요. 이게 보존 처분 등기예요. 그 다음에 회생 절차가 개시가 돼요. 그럼 사건번호 나와요. 모든 등기부 사건번호 나옵니다. 경매도 2020 타경 뭐 이때 타경 사건 나오잖아요. 뭐 2021 타경 몇 사건. 그렇듯이 회생 절차도 회단, 회합으로 나와요. 그럼 이 사건번호 대법원에 조회하시면 절차가 나와요. 이거를 경매 사건처럼 공시한 거예요. 이게 보존 처분 다음에 회생 절차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압류도 말소했죠. 또 가압류 말소. 이 가압류 말소 왜 했을까요? 회생 인가 결정. 왜? 가압류권자가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회생 절차에서 부인이 됐거나 시분표에서 인정을 못 받았으면 가압류 10억짜리 말소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회생 들어가면은 상거래 채권자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깡통이에요, 깡통. 돈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근저당을 믿고 근저당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 김한울 부부장은 질권을 좋아합니다. 질권이 근저당 이긴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질권이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근저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가압류 말소, 이거는 회생 인가 결정으로 말소가 된 거고, 등기 말소도 압류 해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죠. 오라? 뭐야? 보전 처분, 회생 절차, 말소. 왜 말소했을까요? 회생 절차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남은 거는 파산 절차밖에 없어요. 회생 아시죠? 회생의 기본은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를 볼 때 누군가는 크겠죠. 계속 기업 가치가 커야 회생 절차 인가가 나요. 청산 가치가 크면은 회생 인가가 안 나고 바로 파산 절차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계속 기업 가치가 컸기 때문에 인가가 났지만 나중에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제 파산이 된 거예요. 이걸 결련 파산이라고 합니다. 결련 파산이 일어나면은 직전에 했던 회생 사건을 그대로 파산 관계에 갖고 와서 인가된 회생 계획안으로 다시 채권 채무를 싹 정리하고 그 적법하게 배당을 하도록 파산 관계인이 대부분 변호사거든요. 그 변호사님도 보통 변호사님이 아니고 대부분 재판부에 있던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파산 관계인들은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파산 관계인 정도 할 정도 풀에 있는 변호사들은 법원하고 어느 정도 업무에 있어서는 능통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가 폐지됐기 때문에 보존 처분, 회생 절차를 다 말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를 한 거죠. 그렇죠? 나오죠? 그래가지고 우리 그 감정가 9억 1000일 때 9억 4천 낙찰 받으신 정 대표님이 12월 8일 날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 취득하신 거죠. 그 다음에 부시고 다시 건축행위를 해가지고 2016년 7월 25일에 이렇게 팔은 거죠. 3명한테.